안녕하세요. 정말 저희 동네 일대가 전부 뒤집혀진 엄청난 일을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장녀로 컸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방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막내 동생이 3살 되었고 제가 고작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무척이나 애처가 있었던 아버지께서 엄마의 부재 이후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술로 매일 지새우기도 했고 저희를 버리다시피 방치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맡겼죠. 그런데 할머니마저 건강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손길 아래에서 다시 크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떠나신 이후부터 정신을 차리셨어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리어카에 양말을 싸게 떼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팔며 살았어요.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 놀림을 많이 받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게 그 덕에 제가 배짱이 생겼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남한테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양말을 팔던 아빠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길거리에서 정말로 작은 천막치고 음식을 파는 건데도 그런 포장마차 자리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몇백만 원이었지만 저희 식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몇백 원짜리 양말 팔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아빠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였죠. 아빠는 남자였지만 음식 솜씨가 끝내줬거든요. 떡볶이며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정말 그냥 만드는 법이 없었고 항상 비법 재료가 들어가서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독특한 맛을 내면서 중독성 있는 음식들을 항상 만드셨어요.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계속 아빠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지만 솔직히 정말 너무나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포장마차가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아빠가 자릿세를 주고 포장마차를 한 건데 그 골목에 소위 깡패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장사가 끝날 때쯤 자릿세를 내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 원 어치도 팔기 힘들었던 아빠에게 3만 원을 자릿세로 내라고 하니 아빠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되기도 하고 저희를 꼭 껴안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결국 포장마차를 접고 그 물건들을 다시 집안에 들여놓았어요. 그때 아빠가 정말 힘드셨나 봐요. A4 용지 4장에 걸친 유서를 쓰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아빠가 발견되었고요. 그 유서를 통해서 그간 아빠가 얼마나 깡패들에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고 억울하게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피어난 것 같아요. 941생으로 목숨을 구한 아빠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토끼 같은 딸들을 두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빠는 다시 한번 포장마차를 시작했죠. 이번엔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외진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외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처음 1년간은 돈 벌기보단 그냥 적당히만 하자 하셨고요. 아빠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아예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등등을 그냥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 돈 안 받을 테니 맛 좀 보고 평가해달라고 하면서요. 사실 아빠는 음식 남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음식을 덜 버리고 손님들 배로 채우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완전 대박 마케팅으로 통한 거였습니다. 아빠의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아주머니, 초등학생들이 전부 줄을 서서 아빠의 분식을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빠는 붕어빵도 같이 들여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아빠가 최초였을 거예요. 붕어빵에 팥만 넣는 게 아니라 슈크림, 화이트 초콜릿, 밀트 초콜릿, 크림 등등 넣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나서 아빠가 정말 쉴 새 없이 일하셨고 붕어빵 기계를 담당하는 알바생까지 둘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사가 대박이 나고 딱 3년 뒤에 저희 가족은 곰팡이 냄새가 쾌쾌하게 퍼지는 지하방에서 작은 방이 2개가 달린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수의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아빠에게 짐이 안 되려고 대학 다니면서 과외도 6개씩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하는 연애는 꿈도 안 꿨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알바하고 취업하고 학자금을 갚다 보니 27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너무 나 있었고 이제 그만 일을 쉬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이제 좀 쉬면 안 돼? 너무 달려왔잖아. 그리고 포장마차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나 너무 속상해. 라고 하니까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아, 아빠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아빠 포장마차 찾아와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아빠 포장마차에서 분식 먹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이 나중엔 다 추억이 될 텐데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아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아빠는 이 일이 참 좋다. 여기서 일하면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나 없으면 독거 노인분들, 노숙자분들 뭐 먹고 살려나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께서는 돈이 없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분식을 나눠드리고 끼니를 챙겨드렸거든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아빠는 길거리 장사한다고 무시당해도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었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첫 연애였고 나이도 적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치대를 갔으니 말이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예전부터 귀가 참 얇으셔서 이것저것 일 버리고 투자하다가 집을 다 날려서 가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감대가 있으니 말도 잘 통하고 뭔가 모성애가 생기면서 계속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하며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남자친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치과 의사 아들이 왜 수의사랑 결혼해야 하냐고 그거 그냥 동물 뒤치작거리나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엄청 반대를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치과 의사니까 최소한 같은 치과 의사 아니면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나 봐요. 눈이 높으셨던 거였죠. 그러다 저희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고 어머니께서 남친에게 물어봤나 봐요. 남자친구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을 못했대요. 분식집 한다고 하면 불같이 화내고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머님이 막 화를 내고 빨리 말하라고 하니까 결국 분식집 한다고 실토한 거였죠. 당연히 어머님이 눈 뒤집어지고 아들한테 미쳤냐고 왜 그런 근본 없는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하냐고 하며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저희 아빠 포장마차를 아셨는지 저희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이 결혼 절대 안 되니까 따님한테 똑바로 알리라고. 이 말을 하러 가기 위해서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 끝나고 아빠 포장마차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아빠의 포장마차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지? 싸움 났나 싶은 마음에 허겁지겁 달려갔죠. 그런데 그 포장마차 앞에 어머님이 쓰러져 있고 아빠는 얼굴에 계속해서 생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달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따가 설명하겠다고 하며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려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와 경찰차가 왔고 쓰러진 어머님과 저희 아빠를 모시고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병원에 간 아빠는 왼쪽 위아래 턱 쪽에 1도 화상 판정을 받고 간단하게 처치를 하고 그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빠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피코트에 빵모자에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매단 한 여자가 갑자기 포장마차에 와서 반말로 막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당신이 내 아들 만난다고 하는 여자 아빠 되는 사람인가 보네? 참나.
어떤 정신으로 이딴 집구석에 장가를 가려고 했는지 이 자식이. 다름이 아니라 그쪽에서 결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하던데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허락 못하겠네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혼잣말로 일단 포장마차 하는 집안 주제에 어디 의사 사위를 탐내. 허드렛 일 하는 주제. 하면서 욕을 했답니다. 아빠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옆에서 분식 포장 기다리시던 할머니랑 손님들이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나 봐요.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 찾아와서 면박을 줘요. 결혼 반대할 거면 아들 통해서 말하면 되지. 왜 사돈 아직 되지도 않은 사람 일터까지 찾아와서 오바 육갑에 유난을 떠는지. 하며 욕을 하니까 거기서 시비가 붙었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복덕방 아저씨도 한 마리 거둔 거죠. 포장마차 한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치과 의사가 평생 잃어도 못 벌 돈 이 양반은 다 벌어놔서 이쪽 재개발 아파트로 야무지게 다 사놔서 알부자인데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나요? 어머님이 거기서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돈 이야기를 하니까 열등감에 터져서 막 증명해보라고 소리치니 아빠가 화가 나서 밑에 보관하고 있었던 며칠 전 계약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복사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답니다. 원래 그걸 집안 장롱에 보관해놔야 하는데 며칠 동안 짐을 집에 못 가지고 가니 가방에서 서류가 그대로 있었던 거였죠. 어머님 그거 보고 고작 포장마차 하는 주제에 이런 비싼 아파트 어떻게 샀냐고, 다 사기 아니냐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위에 있던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서 막 내동댕이 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게 다 돈이고 사 먹는 음식인데 손으로 집으니까 아빠랑 손님들이 화가 난 거죠. 옆에 있던 아줌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팔뚝을 붙잡으려고 하자 어머님이 그 뜨거운 국물을 국자로 퍼서 아줌마더러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어머니가 이성을 잊고 그 국자에 있던 어묵 국물을 아빠 쪽으로 뿌렸고 아빠는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였죠. 어머님은 계속 화내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갑자기 픽 쓰러지셨고 그때 119와 경찰을 손님들이 불렀고 때마침 제가 와서 현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정말 뒷목이 뻣뻣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열이 받고 뭐 하는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죠. 이거 영업 방해죄랑 상해랑 전부 해서 싹 다 고소해버려요. 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고 하며 또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아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 다시는 아빠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요. 결국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난 너가 정말 좋지만 결혼 엄두도 안 나고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욕 퍼붓고 싶은데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꼭 참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요. 전화 끊고 엉엉 울었죠. 그런데 남친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였습니다. 우리 아빠 직업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머님은 끝까지 사과 연락 한 번 없으시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 생각보다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돈에 집착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는데 자기보다 못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억짜리 아파트를 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이었더라고요. 편집증 증상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보다 화 잘 내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제가 그걸 모르고 시집 갔으면 얼마나 끔찍했겠나요. 그냥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어머님이 벌금형으로 끝날 뻔한 일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비록 집행유예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빠가 길거리 장사를 하시긴 하지만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기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항상 챙겨주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 아빠가 천대받는 모습을 보면 딸인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네요. 그래서 더더욱 저도 편견 없는 눈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그러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조금은 더욱더 따뜻해지겠죠.
부디 그러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얼마 전에 기막힌 일을 당해서 시댁과 거리를 두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 쪽은 남동생이 있고 시댁 쪽은 남편은 장남이고 동생 둘이 있습니다. 동생들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시댁집은 시부모님만 살고 계시죠. 저희 친정집이 시댁보다는 좀 더 넉넉한 편이라서 결혼할 때도 보통 반반씩 한다던 집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결혼 전에 제 명의로 미리 사주셨던 걸 팔고 다시 새 아파트로 신혼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큰 부잣집의 딸이나 되는 줄 아십니다. 사실 제가 부잣집의 딸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남들보다는 못하지 않게 사는 정도이고 다행히 또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것 뿐이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장사를 해오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신 덕을 저와 남동생이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혼해서 보니 시댁은 생각보다 너무 돈에 쪼들려 살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주 돈 쓰는 일이라면 벌벌 떨더라고요. 철물점을 하면 괜찮게 벌지 않나요? 남편 말에 의하면 살면서 한 번도 가족여행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반찬 가지수들이 2개 이상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요. 심지어 제가 결혼해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반찬에 손대지 못하게 해서 그냥 아끼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김치를 김치통에 빼서 한 접시를 넣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면서 김치를 덜어내라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반찬이라도 많이 담았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식구도 많으니 김치도 좀 더 넉넉히 접시에 담은 것 같은데 딱 먹을 만큼만 놓을 것이지 많이 덜어놨다고. 그 와중에 티격태격 하는 걸 보면 참 희한한 광경이었죠. 김치 그게 뭐라고 사람이면 맨날 먹는 김치를 좀 넉넉히 상에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딸이랑 더 올리자 말자 씨름을 하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새 며느리가 첫 인사 오는 날에 장도 보지 않았을까 싶었고 냉장고에 음료라고는 딱 보리차만 가득 있었고 그 흔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한 개도 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장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장을 보면 10,000원 이상은 절대 안 본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기본 20만 원이 아니던가요? 무슨 장을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야채칸에 있던 팽이버섯이 오래되어서 상한 것 같으니 버려야지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찌개에 넣는 것을 보고 아무 말 못했어요.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늘상 그러고 살았다는 건데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일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때 끓여두신 찌개를 조금 덜어냈고 조금만 가져다가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주로 밖에 나가서 제가 밥을 사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시부모님은 돈을 수없이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전혀 쓸 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서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겠지만 저는 그런 게 다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댁이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왕래할 일이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일이죠. 그러고 주말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빠 딱 말이다. 근처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서 하도 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안 팔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을 좋게 쳐준다길래 팔았어. 아, 그랬어요? 언젠가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받으셨어요? 30억 조금 넘게 받았다. 30억이나요? 그렇게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더 욕심 안 부리고 팔았다. 엄마, 잘 팔았어요.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30억이란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가 그 돈을 다시 부동산이나 다른 것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혹시라도 눈여겨둔 곳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30억이란 말에 입을 쩍 벌리고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거 내 돈 아니야. 우리 부모님 돈이야.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입단속을 제대로 시켰지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말에 남편과 함께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그런 부름을 하시지 않아서 의아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 한 칸만 놔두고 살림살이며 집기들을 다 버리셨더라고요. 그렇게 검소하게 짝이 없던 시부모님들이 물건들이 다 오래되어서 구질구질하다며 자식 새끼도 다 잘 키웠고 남부럽지 않은데 집이 거지 집구석 마냥 늘어져 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등 가구들을 밖에 모셔놨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닌 저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펄쩍 뛰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리모델링이지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노라 아빠도 그만한 돈은 없어요. 라고 했더니 없기는 뭐가 없냐. 노라 아빠 말 들어보니까 사돈네 집은 엄청 크고 좋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집은 아니어도 깨끗하게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도 깨끗하게 사시는 것은 대찬성인데요. 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은행에 수없이 돈을 넣어두었다면서. 그랬더니 감히 어디서 시부모의 돈을 넘보냐면서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은행에 돈 있다. 하지만 꿈도 꾸지 마라. 그 돈은 소중한 돈이야. 어디 그런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 있겠니? 어머님, 아버님, 돈은 소중하고 며느리 돈은 소중하지 않아서 지금 저한테 한두 푼도 아닌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보고 뭐라고 좀 말 좀 해보라고 했더니 맞지 마자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자식들이 다 알아서 리모델링이니 뭐니 해주던데 너희들은 말이라도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하니? 그리고 또 너네들이 왜 돈이 없니? 네 장인이 땅 팔아서 30억이나 벌었는데 그 돈은 돈이 아니니?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째려봤더니 남편이 난처한 듯이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요? 장인어른 돈이지 내 돈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사람이 아니냐? 누구는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데 난 거지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냐?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모은 돈은 쓰기 아깝고 사돈 돈 이렇게 해서라도 뺏으시고 싶으신 거죠? 제 부모님이 30억 받고 땅을 팔았다는 말 들으시고 그 말에 환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으신데 엄연히 남의 돈이니 탐하지 마시죠.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도 궁색하게 쫀쫀하게 돈을 안 쓰려고 아끼시길래 그때마다 제가 돈을 좀 쓰고 살자고 했더니 아예 호구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돈도 끊었습니다. 아쉬우면 남편 보고 본인 돈이 생기면 드리라고 했어요. 다 같은 부모님인데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 드리지 않으면서 시부모님께만 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세상에 어쩜 멀쩡하던 집을 일부러 부셔놓고 그렇게 아끼는 살림살이도 다 버리고 아예 다 새 걸로 저보고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새 며느리를 드리는 날에도 며느리 입속에 김치 한 쪽이라도 더 많이 먹을까 싶어서 아까워서 김치 한 접시도 손을 벌벌 떠시던 분이 30억이란 소리에 어떻게든 그 돈 쏙 빼먹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뭐겠냐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돈 많은 사돈 귀에 들어가면 그깟 돈 며느리를 통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겠죠. 시집 보낸 딸 집도 사줬는데 까짓것 그 돈 조금 안 주고 뻐기겠냐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시부모님을 놔두고 저 혼자서 올라와 버렸는데 얼마나 시부모님이 남편 교육을 시켰는지 뒤에 올라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건 어차피 다른 데 가서 말하실 분이 아니라서 말했던 거야.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평생을 돈 아끼고 사느라 남들 사는 것처럼 못 해보고 사셨잖아. 노라가 그랬대. 외할머니 집은 냉장고도 크고 먹을 게 많고 집도 깨끗하고 좋다고 자랑했대. 그래서 어쩌라고. 왜 우리 부모님 돈을 넘보시냐 말이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자꾸 기분 좋게 돈 좀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은행에 넣을 돈을 쓰실 분이 아니라면서 다 자식 덕을 보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돈 좀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드리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뭐 얼마나 해드렸어? 그랬더니 신경질을 부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매달 월급 통째로 너 줬잖아. 너 좀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앞에다 두고 남편이 지금까지 얼마를 벌어왔는지 보여줬어요. 눈이 안 삐었으면 잘 봐봐. 네 월급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이것저것 해서 마이너스야. 남들은 집 장만한다고 월급의 70%까지 저축을 한다고 난리인데 난 네 월급에서 하나도 안 하는데도 마이너스야. 시댁에 용돈 드리고 갈 때마다 식사비 우리가 다 계산하고 집안 경조사 때도 우리가 다 내고 네가 벌어온 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것을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돈을 너네 부모님께 드리자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나니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새 또 시어머니와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한참을 방 안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 휴대폰 두고 들어갔길래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서 봤습니다. 오빠, 웬만하면 엄마한테 돈 드려. 올케 언니가 돈 많은데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내가 언니한테 돈 좀 달라고 할까? 나중에 엄마 갚으신다고 빌려달라고 했다면 되지 않을까? 뭐 어쩌겠어. 시어머니가 갚을 건데. 엄마가 그냥 못 갚는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 카톡 내용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었고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시댁의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날 회사 연차 내고 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남편과 결혼할 때 왜 그토록 반대했었는지도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에 어김없이 시누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 회사에서 일하는데 미안해요. 제가 급해서요. 미안하지만 꼭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급한 대로 몇 천이 필요한데 언니 지금 당장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요, 돈 없는데요. 은행에 수없이 넣어두었다던 어머니 아버님께 빌리시죠. 그랬더니 성질을 내면서 화를 냈어요. 왜 다들 이 집 식구들은 시부모님이 넣어뒀다던 수억 원의 은행돈 말만 꺼내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언니도 참 이상하더라.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에 신경을 써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도 나한테 돈 맡겼어요? 아무튼 빌려줄 돈 없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언니한테 찾아가서 말할게요. 아니요,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집을 가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누이랑 남편이 통화를 한 모양인지 반가운 목소리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갔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냥 모른 척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주 냉담하게 말했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가 집 잘 지킬 테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하루 좀 있다가 와. 네가 집이 어디 있니? 내 집은 걱정 말고 네가 당장 묵을 집이나 알아봐. 네 집 창고에 넣어뒀으니까 알아서 찾아가고. 남편에게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말해줬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입을 옷가지들은 경비실 앞에다가 말해두고 싸놨으니까 알아서 챙겨가라고 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날뛰었지만 그래봤자였죠. 하루아침에 산거지로 갈 곳 없는 몸으로 쫓겨난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돈 달라는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이혼만 하지 말아라.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아들한테는 제가 없으면 알거지인 것을 아신 거죠. 적당히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마누라 덕 보면서 잘 살았을 아들을 이혼을 시키셨으니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후회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를 맞은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친구 부부의 소개로 만났어요. 서로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한 케이스였죠. 남편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를 처음 본 순간 바로 이 여자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뜨거웠어요. 카페에서 5시간의 만남은 훌쩍 시간이 지나갈 만큼 말이 잘 통했거든요. 헤어짐이 아쉬워 신랑은 다음날 또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5개월의 연애 동안 우리가 못 본 날은 일주일도 안 될 정도니 얼마나 뜨겁게 연애했는지 아시겠죠? 저를 처음 만난 날 신랑은 부모님께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다며 매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지금의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금술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들 한정식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팔짱을 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 살뜰히 챙겨주시고 저에게도 먹어보라면서 맛있는 음식을 밥 위에 올려주셨죠.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의 결혼은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뜻이 맞고 두 집 형평도 부족하지 않고 원하는 시기 가치관까지 모두 퍼즐처럼 들어맞는 소위 찰떡궁합 커플이었죠. 남편과 저는 잘 맞았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발도 넓어서 각자 친구들 사이에서 마당발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넓고 깊은 인간관계 덕분에 각자의 직장에서도 항상 인정받고 관심 많은 인물들이었죠. 저는 그런 우리가 참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얼마 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시원털털한 성격 때문에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늘 털어놓고 의논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약속은 사실 저에게만 중요했던 건가 봐요. 조금이나마 의심의 싹이라도 가졌었더라면, 정말 최소한의 경계심을 가졌더라면 남편의 거짓말을 하루라도 일찍 알았을 텐데 하는 절망감밖에는 없네요. 사건의 시작은 어느 날 남편의 회식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퇴근하기 전 오랜만에 팀 회식을 가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며 진절머리를 부리는 남편.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이기에 저 역시도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마음에 공감이 갔죠. 그래서 현관에 서서 투덜거리며 신발을 신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힘쓰지 말고 적당히 자리만 지키고 와. 업무도 많아서 피곤하잖아. 걱정스러운 제 눈빛을 읽었는지 남편은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오늘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어. 아니야. 그런 걸 왜 신경 써. 맛있는 거 배달해 먹을 테니까 먹고 싶으면 일찍 와. 아침 인사를 주고받으며 나선 신랑은 오전 내내 바빴는지 문자 한 통 없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나보고 총무하라고 하네? 점심 나가서 먹을 때 정산은 다 각자라서 저는 내심 반가웠어요. 그럼 카드 사용 실적도 올라가고 연말 정산에도 도움이 될 거고 딱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어차피 먹고 쓰는 돈 여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세금 공제도 도움되고 좋지 뭐. 남편의 답은 이랬죠. 그건 그래. 그런데 조금 귀찮네.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하는 거라서. 그렇게 그날부터 남편의 총무 생활이 시작되었고 나날이 남편의 투덜거림은 잦은 느낌은 있었지만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총무가 뭐라고 저렇게 불편해할까 하고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집으로 날라오는 카드 내역서는 부쩍 늘어난 소비량이 눈에 보였고 처음 보는 식당 이름들이 많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새로운 식당은 술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됐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제하는 금액대가 가끔씩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비싼 술집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금액대가 찍혀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거든요. 저도 모임을 좋아하고 기분파인지라 이런 걸로 딴죽을 걸고 싶진 않았지만 하루는 기분이 좀 이상해서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여기는 어딘데 100만 원이 넘게 나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죠. 혹시 명성식당이란 데 아냐? 그때는 다른 팀 사람들도 왔었고 여기 총무한테도 정산 받은 거라. 스스럼 없이 곧장 대답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기분이 좀 남달랐어요. 기분이 좀 찜찜했어요. 좀 지켜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남편의 회식은 잦아졌어요. 잦아졌다기보다는 아예 주기성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얼마 전 제가 남편에게 카드 내역에 대해서 묻고는 카드 청구서가 두어 달 동안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카드 청구서 여보가 따로 챙겼어? 남편은 이번에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청구서? 이제 서면으로 청구서 안 올 거야. 내가 온라인 청구서 신청했거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이가 아닌 메일이나 문자로 청구서를 받는다는 사실은 저나 신랑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종이로 쭉 받는 게 익숙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온라인 청구서로 바꿔버리니 정말 이상하더군요. 우린 종이가 더 편하다고 얘기했었잖아. 상의도 없이 좀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좀 기분이 나빠졌는지 남편은 갑자기 정색하며 대답을 했어요. 여러모로 효율적인 것 같아서 바꾼 건데 자기를 좀 의심하는 투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글을 보며 오늘은 내가 먼저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됐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에 잠겨 침대에 먼저 누웠다가 그대로 저녁에 걸은 채로 먼저 잠이 들어버렸죠. 남편은 침대 귀퉁이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더군요. 그런데 신랑의 핸드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무음으로 해놨는지 소리도 안 났지만 저 혼자 그 불빛을 보게 되었죠. 뒤집어져 있던 휴대폰을 돌려 확인해 보니 문자가 한 통 왔더군요. 그것도 새벽에. 김 총무님 없으니까 계산이 빡세네. 우리 다 같이 현금 빵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자였죠.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회식에 빠진 건지 그렇게 모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면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라질 줄을 모르더군요.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손톱을 뜯으며 생각에 빠졌어요. 다음날 남편은 어제 대화가 마음에 상했는지 냉랭한 표정으로 출근길에 나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남편의 휴대폰인데 패턴도 아닌 지문 인식으로 열 수 있는지라 몰래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참 비참하면서도 서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알 건 알아야겠다. 억울함도 올라오고 평상시와 같은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고 이날은 저에게 회식을 한다, 몇 시쯤 들어간다는 등 연락 한 통 없이 당당하게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꽤 먹은 건지 양말만 간신히 벗고 침대에 누워서 코를 고는 남편.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참 미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주머니에 들어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바닥에 툭 떨어지더군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아니면 남편 모르게 잠금을 풀 타이밍이 절대 없을 거라는 것을요. 침대 바깥쪽으로 툭 떨어져 있는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휴대폰의 홈 버튼에 가져다 대니 메인 화면이 뜨더군요. 조용히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죠. 메인 화면에 있는 카카오톡 어플에는 자그마치 읽지 않은 메시지의 개수가 80개나 있더군요. 뭔가 싶어서 메신저에 들어가 보니 회사 팀원들과 단톡방의 채팅들이었어요. 다 같이 얘기하면 수십 수백 개는 금방이잖아요. 어차피 단톡방이니 방 안의 멤버들에게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채팅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단어들이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답장이 없는 남편을 향한 메시지들이 다수더군요. 오늘 진짜 물어 죽인다 김총무 놈 후회할 듯. 너 때문에 오늘 현금 뽑아온다고 애먹었디야. 싸가지 좀 없긴 한데 그것도 그것대로 매력 있음. 그렇습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총무였던 내 남편. 예전 메시지까지 쭉 읽어보니 아주 총대 매고 있더군요. 약 3달 전 채팅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내 와이프는 니들 와이프보다 털털한 편이니 내가 총대 매겠다는 말도 있고 얼마 전에는 와이프가 살짝 의심하는 것 같다 당분간 빠진다 등의 멘트도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모습. 만날 때부터 믿음을 줬던 내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또 그 주변 남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제가 한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인간관계 좋고 활발한 사람이라 사랑하고 다녔다니. 이제껏 만나왔었던 그의 회사 동료들이 날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기분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그러죠. 친구를 소집하든지 당분간은 모르는 척 시간을 벌면서 계획을 짜든지 이혼에 유리할 수 있도록 데미지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는 말하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역겨운 단체 톡방을 보자마자 정말이지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기약 없이 생각을 해보는 건 제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건 역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거실에서 침대로 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몇 차례나 흔들고 있더군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감에 감정이 너무 앞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몸이 파르르 떨려오고 속에서 불이 나서 도저히 손으로 때리는 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차기까지 했죠. 신랑의 얼굴을 보니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은 아픈 느낌이 들었는지 잠에서 깨어났어요. 술이 그렇게 떡이 되도록 취했는데도 깨자마자 필사적으로 제 손을 막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그 후로도 몇 분 동안 자제를 하지 못했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쩌겠어. 남편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왔는걸요. 그래도 어떻게 두냐고요. 생각보다 행동에 앞섰던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서 친정에 와 있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좀 싸웠나 보다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저희 부부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계셨죠. 일주일 하고도 반이나 지난 지금 남편에게는 아직까지도 연락 한 통 없어요. 처음 며칠은 연락이 안 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르네요. 저의 주먹으로 인해 이 상황이 뭔가 쌍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당당한 건지 아님 내가 우스운 건지 어떤 마음인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상황을 방치해두고 나오긴 했지만 저희 관계 신뢰를 깬 것은 제가 아닌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서고 싶지 않아요. 말 그대로 회피 중입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저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서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답답한 기분 때문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쪽으로든 가닥이 잡히겠죠.